골조공사는 어느 부분을 건축주 입장에서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정확하게 맞지 않는 기초 수평 부분을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소나무 계열의 나무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캐나다에서 오죠? 아, 우리 전문님 오늘 나한테 당하네. 시프러스 가뭄미나무. 건축주분들이 생각하는 게 경량 목구조와 결국 이제 중목 구조 가끔 얘기를 하시고. 저희가 물에 며칠 담궈 놓기도 해봤는데 OSB처럼 이렇게 불어난다거나 이렇게 이런 현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인사하세요. 아, 저요? 갑자기. 네. 김전무입니다. 오랜만에 출연하는 것 같네요. 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주요 공정을 쭉 소개해드린다라고 하고 기초편에도 끝났어요. 네. 그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골조편까지 촬영을 마쳤었습니다. 근데 전무님이 그 내보내면 안 된다.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이 걸리버의 가장 핵심 기술인 골조편인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찍은 것 같다. 그래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별로 준비는 안 됐어요. 준비 네? 갑자기 갑자기 하느라고. 네. 골조공사는 어느 부분을 건축주 입장에서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또 시공사 입장에서 어느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요거 두 가지를 좀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초가 끝났잖아요. 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기초 이제 토대 까는 부분부터 시작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기초와 목골조를 연결시키는 토대라고 해야 될까요? 토대? 그렇죠. 네. 시작되는 그 방부목을 어떤 방식으로 수평을 맞추느냐.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대패질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무수축 몰탈이라는 걸 써서 그 정확하게 맞지 않는 기초 수평 부분을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어떤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가 있나요? 저는 뭐 좋다 나쁘다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주로 저희가 하는 건 대패 시공을 좀 주로 많이 해요, 요즘은. 어쨌든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이 그라우트 전문팀이나 전문가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대 시공을 하는 목수가 요거를 대신해요. 그렇다 보니 목수들은 콘크리트를 다루는 능력이 좀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기술? 뛰어나진 않죠. 예, 그게 조금 이 나무를 다루는 어떤 손보다는 좀 미흡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생기는 어떤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대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미리수를 체크해가면서 좀 이렇게 면밀히 할 수 있는데 대패의 또 단점은 나무 하나의 폭을 넘어가는 어떤 수평을 맞춰야 되는 단계가 오면 좀 작업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뭐 작업 효율이라든가 작업 성과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건축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기초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방부목을 깔고 얘를 이렇게 이 앙카로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저희는 세트 앙카를 썼었죠. 네, 예전에 세트 한 거 썼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L앙카를 쓰는 게 외부 힘이 작용을 했을 때 L앙카가 기초와 물려있는 힘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앙카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트 앙카를 고집한 이유가 있죠. 저희가 토대를 깔면 플레이트까지 해서 세 단이 깔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 여기 이 위에 하나, 하나가 네, 이렇게 하나.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세 개를 세트 앙카로 한 번에 물어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는데 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L앙카를 써도 세 개를 물릴 수 있더라고요. 요거는 저희만의 시공 노하우인데 공개할까요 말까요? 뭐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할까요 이거? 우리 뭐 이 L앙카를 썼을 때는 얘한테 이 하나를 받고 이 앙카를 조인 후에 여기를 커팅하고 얘로 그냥 덮어버려요. 그 다음에 벽체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랑은 못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앙카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벽체까지 한 번에 앙카로 연결하기 위해서 세트 앙카를 썼던 겁니다. 근데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이렇게 첫 번째 방부목을 꽂았어요. 두 번째 것도 요거까지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벽체라고 보자고요. 벽체를 이렇게 앙카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약간 움직여야 되는 이게 작업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냥 저희가 힘을 좀 더 길러서 웨이트를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렇게 들어서 꽂으면 되겠다.
아주 단순한 발상으로 바꿔봤어요. 사실 이렇게 하진 않죠. 뭔가 이렇게 지렛대를 써서 이렇게 더 들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쏙 뺀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겠지만 뭐 그냥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번쩍 들어서 그냥 꽂는 겁니다. 그렇죠. 이 벽체를. 그러면 한 번에 L한 카드 쓰고 벽체도 한 번에 고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저는 뭐 대표님 얘기도 공감은 하지만 저는 이제 결국 방부목에 에란카를 연결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잘라내고 이렇게 시공하는 못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해도 다른 철물들을 또 사용을 조금만 더 한다면 크게 이제 위에 연결하는 거나 크게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못으로만 연결 상관은 없다. 다른 철물들을 조금 더 사용을 한다면 뭐 그럼에도 이제 기초와 얘를 연결하는 방법이 가장 튼튼한 방법이 뭐냐. 이제 사실 핵심 포인트는 그거고요. 거기에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 요게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방법들을 찾는 네. 거죠. 어쨌든 튼튼하게 하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체를 올리죠. 네. 평면에 따라서 뭐 높이 구성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벽체를 구성하는 건 요 스터드라고 하는 소나무 계열의 나무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 어디서 캐나다에서 오죠? 그렇죠. SPF라고 하는데 뭐의 약자입니까? SPF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우리 전문님 오늘 나한테 당하네. 네. 스프러스, 가문비나무, 파인, 소나무, 가문비, 소나무, 전나무. 네. 그러니까 그 세 수종은 같은 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수종으로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세 수종은 캐나다산이 있고 유럽산이 있죠. 시중에 있는 건. 네. 근데 유럽산은 함수율이 다릅니다. 함수율이. 함수율이요? 네. 저희는 이거는 19% 이하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수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뭐 가공 기술의 차이인지 나무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훨씬 뒤틀림이 조금 더 심하다고 해요. 수축이 더 많이 된다는 거죠, 결국. 네. 수축뿐만이 아니라 유럽산이 나무 어떤 엣지 상태나 더 깨끗한 표면 상태를 가지고는 있는데 이렇게 약간 뒤틀리는 현상이 조금 더 심하다고 합니다. 나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나무는 하나하나가 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나무 한 개 한 개. 함수율 체크를 하고 쾅 찍고 체크를 하고 쾅 찍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구체적인 전문 용어 좀 써볼까요? 네. 투엠베드, 예. J그레이드, 예. 글루램, 예. 골조에 사용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J그레이드가 일단 뭐죠? 일본에서 뭐 표준하는 그런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 수출되는 등급의 나무가 J그레이드인데 그럼 좋나요? J그레이드가? 약간 목재 자체가 옹이가 좀 많이 없고요. 눈으로 보기에도 좀 좋다 이런 느낌은 받아요. 포스퀘어 엣지라고 하는데 지금 요 나무의 이 네 모서리를 보면 그 모서리가 다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끝에 부분이 약간 옹이로 이렇게 죽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투엠베드라고 두 개의 모서리는 괜찮고 두 개는 좋지 않다라는 뜻을 투엠베드라고 하고 J그레이드는 포스퀘어처럼 내면이 거의 다 살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좋은 품질의 목재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뭐 피죽이 끝에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나무의 품질로 등급이 안 되거나 안 좋다거나 가격이 더 싸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J그레이드와 물론 이제 등급차가 있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조금은 나긴 하는데 투엠베드라 그래서 모든 게 다 두 면이 죽어 있고 두 면이 살아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많이 섞여 있긴 하죠. 스터드 같은 경우에는 J그레이드를 쓰나요 지금? 씁니다. 예. 네. 근데 J그레이드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스펙북에는 그냥 투엠베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가 현장에 도착시키는 건 J그레이드를 주로 도착을 시키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스터드를 사용하는 2x4나 2x6 같은 경우에는 투엠베드 상태가 국내에 요즘 들어오는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근데 뭐 투엠베드도 상황에 따라 나쁘지 않으면 뭐 그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 이제 2x8부터 12까지 이게 12죠. 지금 얘도 보면 이렇게 살짝 휘었어요. 네, 이런 현상들이 나무가 마르면서 좀 생기게 하면 얘는 외부에도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잘라놨기 때문에 더 심하긴 한데 이렇게 함수율이 더 빠지면서 나무가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건 좀 심한 경우고요. 네, 천천히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예요? 결국 그 건축주분들이 생각하는 게 경량목 구조와 결국 이제 중목 구조 가끔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간격을 두는 걸 생각하잖아요. 중요하죠. 그거를 한번 이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중목 구조는 일본식 목조주택입니다. 일본식. 네. 그리고 경량목 구조는 미국식이죠. 네. 근데 미국이 원래 더 세잖아.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근데 우리나라 말로 바뀌면서 뭔가 좀 손해를 보는 느낌이야. 그렇죠. 이게 그죠? 좀 중목 구조, 경량목 구조. 우리가 좀 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말 자체에. 근데 원리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중목 구조는 말 그대로 중목 큰 이제 목재를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스터드가 가장 많은 수직하중을 이제 받친다라고 했을 때 100에 100짜리를 써요. 네. 그리고 저희는 38에 140을 쓰죠. 네. 정확히는 139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세로는 더 길고 가로는 더 얇아요. 중목 구조는 어쨌든 그 간격이 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900. 간격이 좀 더 저희보다는 2배 이상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간격, 정확히 406.4mm씩 이렇게 기둥이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스터드가 하는 일은 수직 하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직 하중. 그리고 이 하판이 하는 역할은 옆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수직 하중은 촘촘히 세우는 게 최고입니다. 물론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중목 구조 하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냐 어떤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물론 뭐 제 생각이고 경량목 구조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전문으로 진행하는 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한테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거예요. 이 간격 자체는 다르게 유지를 하더라도 위에서 버티는 하중은 똑같이 놓더라도 똑같이 버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거를 구조 계산을 하고 결국은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그 계산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튼튼하다, 뭐 어떤 게 더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콘크리트가 더 튼튼하죠. 콘크리트는 튼튼하죠. 네, 튼튼하긴 하죠. 이제 벽체를 짜서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석가래 아니다 장선이죠. 장선을 네. 봐야죠. 2층이 있다면 장선이 골조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층에 바닥 작업을 하는 거죠. 얘로도 좀 어떤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구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더블을 옆으로 더 쳐서 구조 보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강한 글루램을 쓴다거나 얘를 더 이렇게 연결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써서 이 목재를 썼을 때도 전혀 하중에 무리 없는 무게가 많아져도 무리가 없는 구조력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결국 근데 이걸 저희가 결정하지 않잖아요. 이건 구조 기술사가 사실 결정을 해요. 저희들도 시공을 구조 기술사가 그려준 도면대로 시공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 정도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면 또 저희가 시공하면서 더 보강을 한다거나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구조기술사의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 좀 없기 때문에 약간 저희와 견해차가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상세 도면을 그려서 드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의견 조율을 하면서 결국 이제 도면으로 검증을 하고 구조 검토를 한 후에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에는 이 구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은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조율이 잘 되고 네. 도면화 시켜서 작업을 하면 이 검증도 잘 돼 있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많이 하죠. 네. 어쨌든 현장성을 좀 잘 존중해 주시는 저희 이제 기술사님이 있으셔서 저희가 좀 작업이 편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결국은 구조가 안 나오는 경우는 다시 수정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고민을 많이 또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네.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구조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장선을 잘못 깔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소비자들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약간 울리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튀는 현상. 왜 못 느낍니까? 똑같이 다 느끼죠. 느낄까요? 네. 4m가 넘어가는 데를 신경 구조를 보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한 발로 펑 쳤을 때 덩 하고 울리는 게 가장 저희가 진단을 먼저 해보는 상황이긴 하죠. 울려서 살짝 튄다고 봐야죠. 네네. 사실 그게 구조대로 저희도 이제 시공을 하긴 한 건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구조대로 해도 네, 가끔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되도록이면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게끔 조금 고민을 더 해서 더 보강을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죠.
도면보다 좀 과하게. 예, 예, 좀 과하게도 네, 하기도 네. 하고요. 장선을 잘 깔고 나면 이제 위층 벽체 또 하고 2층 천장 시공하고 네. 지붕 디자인을 잘 살리는 석가래 공사를 꼼꼼하게 하면 되는데 네. 석가래 공사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바지가 숨겨져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벤틸레이션이라든가 공기가 잘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레프터 시공할 때부터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죠. 쓰죠. 네, 많이 써야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긴 한데 결국 저희가 쓰는 벤틸레이션을 한다는 의미는 콜드루프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이 콜드루프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되고 오픈 구간에는 가끔 이제 웜루프 형식도 사용하긴 하죠. 그죠? 오픈 구간에서는. 단열의 면적이 극히 적은 경우, 네네. 얇은 경우에는 네네. 옴루프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게 맞죠. 네네. 네. 석가래도 다 하실 얘기 있습니까? 석가래요? 석가래에 대해서 뭐 크게 제가 할 석가래 얘기가 우리 없어요. 막 보호화성 같은 이런 이렇게 복잡한 지붕의 형태는 레프터를 얼마나 빨리 정확히 잘 시공하는 게 골조팀의 실력이 좌지우지되는 역량이 부분이긴 달려있는 하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합판. 마지막으로 합판, 네. 타이백, 시트식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무로 스프러스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을 해서 뼈대를 올리고 나면 판 시공을 하잖아요. 네. OSB를 많이 썼죠, 전에는. OSB 하면 그냥 다 똑같은 OSB가 아니라 브라질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캐나다산도 있고 뭐 유럽산도 있고 굉장히 막 칠레산 뭐 많이 있는데 저희는 캐나다산 OSB를 선호를 했었고 그 합판을 주로 썼습니다. 가격도 괜찮았고 품질도 좋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게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더니 자기 본인이 OSB인지를 잊어버린 것 같아. 가격이 너무 자기가 OSB인 줄 알면 그렇게 오르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OSB는 결국 이제 회목재를 활용해서 이제 본드로 이제 찍어 프레스해서 누른 어떤 합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게 맞습니다. 저렴해야 되는 게 맞고. 그 OSB를 잊은 것 같아서 저도 OSB를 버리기로 저희도 하고 사용했던 게 구조형 합판, 뭐 라왕 등급도 사용을 해보고 낙엽선 계열 이건 합판도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얘도 OSB가 오르는 상황에 덩달아 올랐는데 이제 저처럼 OSB에서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이제 사용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얘도 같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더 밑에 있었어요, OSB가. 근데 얘 점점 같이 오르다가 얘가 이렇게 확 추월을 해버린 거죠. 이제 물류나 이런 상황들도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얘가 이제 점점 같이 맞춰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뭐 요거는 아예 이제 다른 칩보드 계열의 방식인데 칩보드는 이게 듀라리스라고 하는 합판입니다. 요거는 네, 삼익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업체에서 수입을 하는 합판인데 얘는 칩보드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OSB에 비해서 내구 강성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네. 방수 처리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아예 여기에 네. 코팅이 다 돼서 방수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타이백이 필요 없는 합판 계열도 나옵니다. 걔는 가격이 좀 더 비싸고요. 얘는 타이백을 사용해줘야 되는 합판인데 저희가 물에 며칠 담궈 놓기도 해봤는데 OSB처럼 이렇게 불어난다거나 이렇게 이런 현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 아직 한 번도 적용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뭐 이런 합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현장의 상황에 맞게끔 비용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어떤 대응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저런 것들이 소비자한테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 맞춰서 하긴 해야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전에는 화장실에다만 썼던 내수합판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왕 계열의 내수합판. 네. 물에 대한 대응력이 훨씬 더 좋은 합판인데 그러니까 물에 대한 대응력도 좋고 구조력도 좀 잘 갖춰져 있는 네. 대신에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 뭐 그런 합판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건축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제 좀 안내를 해드리고 비용 부담이 좀 된다면 조금 뭐 저렴한 합판 아니면 최고의 합판 뭐 이렇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요즘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타이백. 네, 네. 타입의 지붕에는 방수 시트 이렇게 덮으면 비가 많이 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타이백은 저희는 듀폰에서 나오는 타이백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죠. 네. 그리고 방수 시트는 오엔스코닝 네, 제품. OS코니 맞아. 오엔스코닝 꼭 아니어도 됩니다. 네. 방수 시트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방수 시트의 어떤 품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물론 이제 더 고가 제품, 더 좋은 좋은 제품으로 가면 그 저희 화장실에 1차 방수할 때 쓰는 게 뭐죠?
그레이스라고 하는 제품 이런 것도 제품력이 훨씬 더 좋고 발수성, 뭐 방수 능력 훨씬 좋은 제품들이 있긴 해요. 근데 굳이 뭐 그런 제품까지 쓰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에 부직포 계열의 방수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스카이텍. 그건 외부 단열 개념에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타이백 대신 쓰는 거니까 타이백 대신도 쓰죠. 저희가 타이백 대신 쓰는데 쓰면서 외단열도 외단열에 하게끔 어떤 되죠. 네, 외단열에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소비자분들의 이제 조금 약간 성향에 따라서 좀 외단열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더 비용 추가가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시공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쭉 풀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근데 핵심이 없는 것 같은데 핵심? 갑자기 또 대표님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골조공사는 그 업체에 물론 뭐 다른 업체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는 최소한 골조팀만큼은 저희 회사의 자존심 같은 거라 계속 직영팀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직영팀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만의 노하우 그리고 내장과 외장을 연결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공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골조공사에 좀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거죠. 뭐 에어컨 박스를 미리 다 공사를 한다거나 뭐 전기 스위치 위치까지도 골조공사한테 염두를 한다거나 이러려면 외부 골조팀을 들여서는 사실상 소통이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직영팀을 좀 고집을 하는 편이고요. 그 직영팀을 통해서 지속적인 기술력 업그레이드, 좀 더 꼼꼼한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감 작업이나 그 후 공정들이 좀 편해지게 가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골조 공정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뒤엔 일이 조금 더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다음에 뭐 하죠? 이거 다음에 외장 해야죠. 외장. 네. 외장에 대한 거를 해야 되고 뭐 어쨌든 외장 소재는 워낙에 많으니까 다음에 또 고민해보자고. 이제 공정편에는 계속 전무님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다음에는 좀 갑자기 하자고. 아니, 갑자기 언제든 갑자기 오늘 안 하려고 그랬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뭐 다 안 풀리셨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뭐 저랑 전무님이 같이 보면서 시간 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